이슈를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과 박과와 함께 최과 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의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가족들 부동산 전수조사 딱 해가지고요 12명 탈당 권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무슨 정쟁을 하기 위해서 보통 뭘 하겠다 약속해놓고 잘 안 지키는데 네. 오늘 민주당이 지켰습니다. 지켰다. 예,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최영두 의원님은 민주당이 잘하면 바로 잘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게 우리가 먼저 이제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었죠. 그렇죠. 했습니다. 했더니 민주당이 그걸 국민권익위원회 별도로 하겠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권익위원회란 것은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곳이지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면죄부 주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감사원으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것이고 이 사실은 그 당시 저희 감사원계에 좀 늦어졌던 이유는 감사원의 경우는 이게 기관이 무슨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만 하겠다고 할 경우에 좀 문제가 이걸 수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참여하는 그러면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도 이제 약속을 지키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시작했던 부분 여야가 이제 이 점은 하나의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약속했던 것은 지켜야죠. 이제 시간 지난다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확실히 지킨다. 그래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 이런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그 원내대변인 최영두 대변인도 원내대변이고 저도 원내대변인인데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LH 이제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가 워낙 큰 문제였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불거지자 이제 야당에서 국회의원도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냈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내니까 그러면 우리 집권 여당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조사 기관을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옥신각신했는데 야당은 이제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감사원이 실제 국회의원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배우자 직계 좀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내용을 조사받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 박강원 사무총장, 김영진 당시 수석, 저 이렇게 제출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약서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주 독립기관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죠. 이 문제는.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라든가 또 지방위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엄벌하겠다는 거고 뭐 세종시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쓰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감사원에 못 가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냈던 것이 감사원과 검찰의 파견을 받아서 우리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왜냐하면 제가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은 그전에 거의 이 드러났던 문제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면죄부 주는 곳이 아니니까 그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별도의 근데 이제 여야가 공동으로 그리고 국회의장이 감사원에 요청하면 사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여당이 그걸 하지 않고 따로 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 직무감찰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데요. 그걸 특별하게 요청하자는 얘기였고 특별하게 요청하자. 아닐 경우에는 감사원과 검찰의 파견을 받아서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이게 반복되는데 이 조사기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해보면 그래서 시간이 워낙 지연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야당이 이제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러면 실천에 옮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여당이 이게 되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지난번 재산 공개하면서 다 드러난 겁니다. 네. 예. 그 여당, 야당 다 한꺼번에 공개해가지고 드러나가지고 다 두드려 봤더니 지금 문제되는 우리 당 문제되는 의원들의 경우는 이미 언론에서 뭐 몇 차례 해가지고 사실은 상당 부분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 12명 부분도 대상 공개상에서 이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부모의 땅, 뭐 가족의 땅이 어디 있는데 이게 보니까 LH공사 개발과 관계된 땅이네 해가지고 다 드러난 것이 이번에 재확인된 것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전혀 오리무중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 보면은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 재산 공개들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뛰어넘어서 직계 좀비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내의 가족들까지 다 하게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에서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국민의힘 감사원에서는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회 윤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윤리위원회는 여기에서 매번 우리 국회 윤리위원회가 너무 선방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 기법 또 검찰의 수사 기법을 다 해서 파견을 받든지 하는 방법으로 두 당을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고요. 예. 국민의힘이 또 이걸 어떻게 받을지 이 얘기는 아니 잠깐만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속을 지키고요. 저희는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정연이 엄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에 힘에 부친 적도 많지만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의 행복이 머지않아 깨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엄마. 제때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돼버린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데요. 정연이네 세 식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29.5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평년보다 2.1도 높았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6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 더웠습니다. 의령과 밀양, 대구의 기온은 33도를 넘어서면서 역시 경상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많이 나왔고요. 내일도 역시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세종이 31도, 광주, 대구 32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는 반면 속초는 23도에 그치면서 동해안 쪽으로는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내내 덥다가 목요일쯤 기온이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기세만 꺾일 뿐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목요일 밤에 이제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금요일은 종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어서 이때부터 기온이 좀 내려앉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비가 내려 금요일 밤에 서쪽부터 그칠 비가 되겠고요. 따라서 금요일 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내려앉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제주도는 지금 비가 내일 오후까지 좀 더 이어질 전망이고요. 내일 오후에 강원 산지나 전북 북동부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에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자당 의원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쓰자 여권에 비해 재력가가 훨씬 더 많은 국민의힘도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야당을 덮칠지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연계해 2학기에는 전체 등교를 포함한 등교 확대가 가능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청 내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사망 직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의 끔찍한 학대 동영상이 오늘 3차 공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최가박당 최영두, 박성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아무튼 지금 이제는 공은 국민의힘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조사 카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랑 계속 야권 대권 주자라고 계속 거론되는데 거기에는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은 국회 윤리특위를 예. 윤리특위 매일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선방망이다 뭘 안 한다 욕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리특위가 이번에 이제 이 권익 기습하다는 것들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과 검찰의 기법을 다 받아서 일부 파견받아서 정말 좀 강력하게 하자. 그건 국회와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좀 걱정 어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당시 야당에서도 국회의원 다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방식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조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지연 전략을 썼던 거였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각이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떤 기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받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아니, 당시에 다른 기관을 뭐 선정한다든가 이런 절차적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거는 뭐 누구 드러나고 언론에서 더욱이 우리 언론의 감시의 눈초리가 얼마나 겁납니까? 더욱이 대부분 권익이 났던 것이 사실은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고요. 지난번 배우자 부분은 직계가 전비속이 없었겠지만은 그 배우자와 국회의원 가족과 가족의 직계 좀비속을 다 하면서 대개는 그 당시에 다 드러났던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이고 지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당도 똑같이 노출돼서 다 그 당시에
그 비판받고 또 검증받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이 바탕을 가지고 지금 더구나 여당이 솔선수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이 기조로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서 윤리특위의 조사권까지도 좀 조사의 그 권능도 좀 높여서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제때때 하자. 이 국회가 자꾸 국회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국회의 신뢰가 높아져야 되는데 국회가 너무 이 신뢰가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그리고 없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당권 주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당권 주자들이 이번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당권 주자들도. 그래야만 국민의 어떤 신뢰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김신정님께서 똑같은 기관에서 하세요.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 자체 기관이라 믿을 수 없어요. 얘기는 합니다. 이 기관 정하려고 하면 3년 8개월 걸립니다. 국회에서요. 그러니까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그 얘기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경선은 굉장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매우 높습니다. 네네. 지금 막 이제 모바일 투표 그 끝났는데 당원 투표에서 36.1% 투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이 한 이번에 선거권인 당원이 한 33만 명 정도 됐는데 네. 그 36.1%니까 굉장한 거죠. 네. 예, 예. 아무튼 근데 격해지는 감정 싸움은 이건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불가피한 일인데 네. 좀 피해야죠.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네. 여망이 큰데 그 좀 헛나가는 헛발질하는 그런 말씀들은 좀 삼가해야죠. 네. 이제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두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쫓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너무 격차가 나오면은 후발주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타 후보들이 상당히 이제 공격 지형으로 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과연 이 경선에 있어서의 그 후폭풍이라고 할까 후유증이 상당히 좀 거셀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또 양호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국민의힘 경선 이렇게 이 정도 난타전은 양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국민의힘의 그 경선의 난타전을 뒤덮고 있는 그 엄청난 바람이 더 크죠. 이게 사실은 갑자기 이 많은 분들 이야기가 세상에 그 옛날에 양김 씨의 그 40대 기술론 이후로 네. 야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인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자체로도 뭐 오늘 우리 저 호남 의원들 만나봤더니 오늘 정운천 의원 우리 호남 동행 특위위원장이신데 지금 심지어 전북 지역 이런 데서도 20, 30대 책임 당원들이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뭔가 엄청난 기대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도 않았고 크게 칭찬받을 일도 없었지만 이제 한번 바꿔보자는 이런 여망이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어서 이제 이 바람을 저희들이 어떻게 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지고 하는 문제가 남았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제가 뭐 관전평을 뭐 야당의 어떤 후보 당대표 후보를 하는 관전평을 하는 게 좀 적절한지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번 당대표 국민의힘 과정을 보면은 독자의 생존 능력이 없는 것이 서로 입증을 하고 있다. 그 후보들이. 그러니까 자기 당에 있는 우수한 후보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면서 국민의힘 안에 있는 당의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영입이 돼야 된다라는 쪽에서의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네. 이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정당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네. 과연 36.1%에 달하는 저희들 책임 당원들이 네. 어떻게 투표했을지 상당히 결과가 주목되는데 아마 일반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들로서는 한편으로는 큰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혀 새로운 이제 실험인데 그게 가능할까? 이제 사실 영국의 경우에 영국 보수당에서 한번 데이비드 카메룬이라고 지금 네. 이제 지금 우리 당의 현상에 비견할 만한 것입니다. 39세 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 대표가 이제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기치로 시장 경제에 맞는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정말 지금 우리나라 비슷하게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에게 연전연패 당하던 보수당을 새롭게 일으켰거든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었나가 하면은 또 노동당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현상으로 젊은
당권 젊은 후보가 당권을 잡았는데 이분은 또 너무 당을 한편으로 몰고 가서 이 바로 데이비드 카메론의 이 정당한테 또 대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과연 신의 젊은 당 대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참신함과 경륜의 어떤 적절한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텐데 그 결심이 이제 오늘 36.1%라는 이 온라인 투표 모바일 투표로 나왔고요. 또 ARS로 또 조사가 들어갑니다. 당원들한테. 그 함께 이제 국민 여론 들어가는데. 지금 예. 최영두 의원님이 이제 영국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이 이제 실제 예를 들어 토니 블레어라든가 이제 카메론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영국에 대한 재건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이제 패배를 하니까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는 제3의 길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노동당의 노선이 아니라 중도 확장 정책을 하면서 보수당 정책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파이를 키웠던 전략이었고요. 카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적인 어떤 개혁을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이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보면은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국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부의 어떤 분열적인 양상을 보일 때 이 영국의 사례와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당대표가 이제 새로운 그 여망 지금 국민들의 여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해가지고 여당의 전행과 독선 정부 여당의 여당과 전행과 독선은 심판했는데 예. 뭐 나라가 바뀌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 뭐 야당도 보니까 조금 힘도 부족해 보이고 뭐 잘 뭐 하지도 않고 하니까 아예 그냥 야당조차 이제 판을 이제 크게 흔드는 그래서 정치의 전체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나타난 표피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저류에 흐르는 거대한 바람이 앞으로 민주당도 오늘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맞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고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에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바람 속에 경랑 속에 휘말렸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누군가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하면은 이제 정책위 의장을 뽑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서로 러닝메이트 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 별도로 있고 이제 정책위 의장 그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팬데믹 이후에 그런 어려운 극복하고 외교 안보 정책이면 뭘 하려면은 그런 정책을 정할 사람을 이제 당원들과 당대표와 또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뽑자. 이래서 이제 정책위 의장을 밀어놨던 거거든요. 이제 바로 정책위 의장을 누구로 하고 또 정책위가 어떤 이전처럼 1정조, 2정조, 3정조에서 세세한 정책을 내세우는 과정이 될 텐데 이 거대한 바람이 밀어붙여서 지금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이제는 뭐 대단한 혁신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의 이제 의원들하고도 여러 얘기 나오는데 저는 야당의 국민의힘의 이준석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 돌풍이 민주당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영두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의 변화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나왔고 그 반감이 여당보다는 이제 야당에게 이제 쏠림이 현상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정치인에게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뭐를 잘못했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도 송영길 대표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아마 그 살을 에이는 듯한 마음일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치 질서의 여의도 문법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의 물꼬에 맞게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그것은 한국 정치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065님께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선전을 부러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따라주고 도와주시길 희망합니다. 얘기하는데 영선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원외 당대표 핸디캡은 좀 어쩔 수 없겠죠.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이 안타깝게도 전부 원외 당대표였습니다. 네. 비대위원장들이 보면 계속 그래왔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원외였고 그 전에 김병준 또
지금 우리 당이 비상체제다 보니까 되게 원외였고 이제 원외였다는 것 자체는 한계는 아닐 겁니다. 아닐 테고 더욱이 이제 당대표가 정책위원장을 원내대표랑 함께 상의해서 정하고 네. 또 최고위원회를 통하고 또 전국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런 겹겹의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협의하게 될 테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준 당대표라는 이 절대적 정통성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이 무엇이다. 크게 국민들이 방향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방향에 맞게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이준석 효과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만 40세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25세로 내리는 네네.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개헌 할 일이 산더미고 시급한 얘기가 많은데 이 나이 규정 이거 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나요? 아니 이제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봐야죠. 그동안에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권력구조 네. 개혁에 맞춰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의원내각제냐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이제 개헌에 대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충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사실은 이제 기본권에 대한 논쟁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이제 연령 제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40세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엮는데 나이가 무슨 기준이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꼭 그 부분만 개헌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이번에 부동산을 보고 예. 추상가치 내리는 결정을 보고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준석 효과 국민의힘은 변하는데 여기서는 연령 제한 따지고 그리고 경선 연기를 가지고 삿바싸움하고 민주당이 조금 한가한 듯 보입니다. 오히려 절박함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그 절박함의 이제 크기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건데 내부 정치가 있는 거고 이제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가 있는데 정당은 이제 또 내부 정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는 거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건데 그러면 경선 연기론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당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에게 바라는 민생이라든가 그리고 개혁 작업에 대한 것들도 더 논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이 문제도 좀 국민의 생각의 수준에 맞게 저는 단호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선제적 정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당내에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까?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당도 바뀌어야 되고 이 정당이라는 게 지금 큰 문제는요. 우리 20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나아졌느냐. 그러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졌느냐. 뭐 이런 걸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가 나아졌다는 증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이제 선의의 경쟁, 네. 서로 더 발전하고 서로 더 이끌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지혜가 있고 다 서로의 그 보충해야 될 그런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너무 지금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려왔고 그랬는데 다 바뀌어야죠. 다 바뀌고 해서 또 우리 이번에 사실은 뭐 국민적 여망과 국민적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으니만큼 민주당도 똑같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6716님께서 이준석 인기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확 바꿉시다. 민주당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허수아비사랑님께서 21세기에 합당한 개헌합시다. 개헌을 하기도 해야 될 텐데 또 이 얘기가 나오면 또 핵폭탄입니다. 7975님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어쨌든 이 기회에 여야 모두 바뀌어서 정말
정말 정책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국회가 제가 죽기 전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는데 6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6월 국회 모습은 어떨까요? 민주당이 좀 민생개혁에 민생 법안에 좀 박차를 가하겠죠? 그럼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좀 나와 있는데요. 16, 17이 이제 대표 연설이고요. 22, 23, 24 이제 대정부 질문인데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은 이제 민생 법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생 관련 법안 중에 이제 손실보상법이 이제 중점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소위도 열리고 상임위가 열리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규모라든가 규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아마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은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야가 지금 원만하게 좀 협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저희들은 여당이 좀 더 주도권을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와대나 정부보다는. 네. 그래서 사실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이 손실보상의 원칙, 이건 사실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그 국민들이 생업을 네. 제한하고 스스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손해를 보상해 주자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맞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도 많이 찬성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또 뭐 지금 여러 우리 매체들 좀 진보적인 매체들도 이 국민에게 선심 쓰기 이전에 국민의 빚부터 갚아라. 이제 이런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이 국민의힘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은 정부랑 보조를 맞추려다 보니까 정부가 이건 안 된다라고 자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여당이 지금 거의 지금 다 안이 만들어졌고 여당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상임위 통과가 되고요. 민주당이 잘하면 됩니까? 예. 민주당이 좀 주도권을 갖고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야당도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조했기 새로운 때문에 대통령 후보 뽑아도 새로운 대통령 후보의 면모를 보여야지. 지금 그 무슨 친문이니 뭐니 지지파에 휘둘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아니 2월 임시국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면모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최영두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대체 공휴일법이 통과됩니까? 이게 지금 하필 올해가 공휴일 수가 113일로 다른 해보다 며칠 적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어제 그제 현충일도 일요일이었고 네. 일요일도 제헌절 빨간 날, 저기도 빨간 날입니다. 광복절도. 예, 근데 이게 참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겹치면은 어떤 날 월요일로 하는 걸로 하자든가, 아니면 월요일로 공휴일을 정하자.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충일이 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항상 며칠 빨라요. 우리는 6월 6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방식으로 뭐 물론 미국도 7월 4일은 뭐 그건 요일로 정하는 건 아니죠. 네네. 그건 독립기념일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떤 그렇게 좀 예측 가능하게, 왜냐하면 이걸 자꾸 들쑥날쑥하면은 기업이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헷갈리고 또 힘들거든요. 그러면 최영두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체 공휴일법도 6월 내에 통과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체 좀 더 논의가 더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강병원 의원도 이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공휴일이 있는데 실제 쉴 수가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실제 대체 휴일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서 좀 네.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는 지금 국민들이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휴일 양극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가박당 지금까지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